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카메라 켜고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10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의 사회를 맡은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김명진입니다. 학생성공센터의 제10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성공센터에선 우리 성균관대 학생의 꿈과 학생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이 있습니다. 네, 올해 공모전은 마지막 당선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공모전은 자기주도적으로 대학 생활을 보낸 학생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공모전입니다. 내년에도 공모전이 열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모전에 참가해서 성공적인 유학생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배 멘토링과 교수 멘토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학기에는 교수 멘토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가 올라온다고 하니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론 학생성공센터에서 학생성공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도 알 수 있고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가능하니 진로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챌린지 스퀘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0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의 주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생 성공입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강경용 학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유학생으로서 한국 대학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시고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의 대학원으로 진학해 성공적인 학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유학생활 쉬운 것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강경용 학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전기 컴퓨터과학과 강경룡입니다. 우선 이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이 진행하는 학생 성공 스토리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강연 후 Q&A 시간에 아낌없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로 학번으로 소프트웨어 대학의 컴퓨터과학과를 나왔고 지금은 2020 학번으로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이다 보니 앞으로 5년은 더 성균관대와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성대에서 근 10년간의 시간을 같이 보낼 것 같네요. 그럼 파트 1 한국 유학생활 쉬운 것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우선 오늘 핵심 키워드인 학생 성공이 무엇인가인데요. 처음 학생 성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공이라는 말 때문에 거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또 엄청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생 성공이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제가 생각한 학생 성공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학생 성공 강연을 들으면서 학생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강연하셨던 분들이 학생 성공은 꿈이 꿈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생각해요. 또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후 그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가는 것 등등 이렇게 훌륭하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대학생을 이렇게 훌륭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은 4년 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시기인데요. 여러분은 한국 처음 도착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설레이고 기쁜 느낌이셨나요? 여러분이 한국행은 순조로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처음 한국행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으로 나갔던지라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습니다. 비행기를 내려서 제 짐을 찾지 못해 40분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겨우겨우 찾아서 수원으로 왔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수원버스 터미널에서부터가 문제였죠.
저희 형과 같이 왔었고 짐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택시 2대를 불렀습니다. 형이 앞차에 타고 제가 뒷차에 타서 앞차 따라가 주세요 하고 출발을 했죠. 근데 운이 안 좋게도 앞차가 유턴을 하면서 놓쳐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성균관대 후문을 알고 있어서 거기까지 도착하긴 했는데 형을 어떻게 찾겠어요. 한국 핸드폰도 없고 국제전화도 안 통하고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외국에 처음 와본 것이었고 말도 버벅거리면서 잘 못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길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기사님이 제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람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말이 잘 안 나왔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헤매고 있고 밤 11시까지 되다 보니 기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외국인 학생 한 명이 길 잃었다고 신고를 해주셨고 마침 형이 저를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한국에 온 첫날부터 경찰서로 갔죠. 이렇게 첫 외국행의 길도 잃어보고 착륙해서 경찰서에 가보고 첫날부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번 궁지에 몰래 본 경험 때문인지 말문이 열렸고 그 다음부터 한국어가 술술 잘 나왔어요. 처음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의 수줍음도 없어졌고 긴장감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만약 저한테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물으신다면 저는 한번 길을 잃어보세요 라고 해드리고 싶네요.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다음부터는 침착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한국에 오기 전에 마음속에 있었던 큰 포부와 꿈도 그날로 같이 길을 잃어서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네요. 이런 일들을 겪고 저는 며칠 후에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1학년 새내기로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거렸죠. 수업 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때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기 초이고 대학 가면 동아리를 꼭 한번 참석해 보고 싶었거든요. 왠지 동아리 자체가 멋있고 신비감이 넘치는 활동인 것 같았어요. 축구, 태권도 등 동아리는 알 수 있는 동아리라서 지원을 해봤고 조금 더 둘러보는 사이에 로프와 텐트를 쳐놓고 모집하는 동아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뭐지? 캠핑 동아리인가 하고 고민하다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 지원했던 다른 동아리들은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은 없었죠. 하지만 캠핑 동아리에서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캠핑 동아리가 아니라 산악부였던 거예요. 산악부 이름 멋지지 않나요? 등산하고 산 타는 동아리 괜찮은 것 같아서 처음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갔는데 또 알고 보니 등산뿐만 아니라 암벽 등반, 클라이밍까지 하는 산악부 동아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로 반, 이끌려서 반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던 학기 동안에는 선배님들과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치킨을 먹는데 마지막 남은 닭다리를 선배님들이 원래 막내가 닭다리를 먹는 거야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진짜 처음으로 알게 된 문화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남들한테 야 내가 이런 것도 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은데요. 밤에 헤드라이트 켜고 북한산 야간 등반만 2번이나 했고 또 산에 텐트 치고 취침도 해봤죠. 물론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 대학생활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농담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과제하냐? 과제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하면서 대학생활 필수 전략을 전수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고 얻어가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마음이 죽으면 몸도 같이 죽는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산행했던 때였습니다. 선배님과 같이 4명이서 도봉산으로 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시기는 초겨울이었고 산에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었는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날이야말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사가 70, 80도로 되어 있는 암벽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운데다 놓고 등반을 하다 보니 제가 안 올라가면 뒷사람이 등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갈까봐 선배님들이 일부러 저를 가운데다 놓은 것이라 무조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어찌 등반하다 보니 산 중턱까지 오르게 되었고 심지어 산 중턱에 달려서 첫눈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힘이 빠져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산악부 주장님이 맨 위에서 저에게 계속 올라가라고 재촉하셨죠.
제 뒤에도 선배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 상황에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추워서였는지 아니면 체력이 다해서인지 손과 발은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니 손발이 떨리지만 힘이 속 안에서부터 밖으로 솟아 나오는 것 같았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고 올라가다 보니 옷이 찢어져 있고 손도 겨울 날씨 추위에 얼었고 바위에 긁혀서 상처가 났었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때 제가 갑자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주워 들은 것 같기도 한 말이 생각났는데 바로 마음이 죽으면 몸도 같이 죽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돈을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돈은 올라가지 못했을 거고 울음도 같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산악부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것이 성취감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되었던 거죠. 아쉽게도 그때가 마지막 산행이었고 그 뒤로 방학이 되자 알바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못하게 됐죠. 다만 선배님들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게 되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동아리 활동을 해보시는 것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추억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활동은 바로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졸업 조건에 사회봉사 시간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고 나중에라도 경험담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공지사항을 자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은 저한테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공지사항에는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공지 내용들은 물론이고 학사에 관한 공지, 입학, 취업 등 다양한 공지사항과 재밌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중요한 학사 일정은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지사항의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중 통역이 필요한 시간제 알바 자리를 찾아서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 번 루트를 알게 되면 다음에도 또 통역할 일이 생기면 찾아주시곤 합니다.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통역이라는 스킬을 기를 수도 있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또 비슷한 분야의 다른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수가 있죠. 교내 통역에서 회사 통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중단되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사회봉사 참여하려고 합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어떤 활동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좋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것 같네요. 저는 해와 치아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온 첫날부터 만났던 순경 옷을 입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운명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또한 저한테 좋은 추억과 경험을 주었습니다. 치안봉사단에서는 민간 순찰대와 같이 주민지역 순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단속 등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한국 대학은 한 학기가 16주예요. 그렇다 보니 1년에 4개월은 방학인 거죠. 게다가 방학 숙제도 없고 공허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방학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배우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알바는 어느 정도 다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해보시길 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바도 해보면 나름대로 재밌어요. 방학 동안 알바를 하게 되면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서 좋고 둘째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알바를 하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알바를 하면서 자신을 다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바를 하면서 성격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식당에 홀서빙도 해보고 카운터에서 계산도 해보고 마트에서 무거운 짐도 날라보면 나는 서빙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서빙을 잘 하는구나. 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1차적인 판단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적응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알바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하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같이 얻을 수 있고, 다만 방학에 무엇을 하든 시간 낭비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방학은 의미 있는 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복수 전공하는 것과 교환학생으로 해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2학년 때 복수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결국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성취감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저는 복수 전공을 해야지 하면서 4학년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두려웠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나 잘 해놓고 복전 생각하자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 전공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저는 외국인 학생이 뭔 교환학생으로 가 라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유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로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영어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포기는 안 했죠. 교환학생으로 안 되면 어학연수로도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또 알아보게 되었고 가능한 루트를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또 아쉽게도 가려고 준비했으나 작년 겨울방학 때 코로나가 터졌고 그 뒤로는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복전도 그렇고 교환학생도 그렇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남을 가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되실 텐데, 복수 전공도 그렇고 교환학생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수 전공을 할지 교환학생으로 갈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고민이고 이미 캠퍼스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대인관계와 요령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면 저는 일단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부딪혀 봤습니다. 유학 자체가 새로운 환경을 자원한 것이므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식당 가서 밥 먹고 계산할 때 사장님과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한마디, 택시 기사니까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한마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말에 응해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등.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마디에서 두마디, 세마디로 늘어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그들도 저를 한국 사람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에는 저를 차별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더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저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삶과 같이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한 전에도 친구가 저한테 차별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학생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차별은 배운 사람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별과 차이의 다른 점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똑같이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설사 저 포함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셔도 마음에 담지 마시고 맞서 대응보다는 자신이 수양에 중심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활이 혼자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실은 세상 어디서나 다 같다고 봅니다. 세상은 사람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도 있듯이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실제로 유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외향적인 것처럼 보여도 4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에 말도 별로 없고 대인관계에 대해 많이 피곤했었죠. 길 가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피해서 다녔고 친한 친구 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시선을 돌려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 멀리 길 반대편에서부터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반대편을 건너가서 하이 하고 인사를 하죠. 다른 것은 몰라도 유학생활에 우울하거나 힘들 때 친구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게다가 다들 근처에 살다 보니 편할 때 집에 찾아가서 샤브샤브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는 것이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친구들 가장 빨리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조별과제 할 때라고 봅니다.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팀원 협업이 중요한데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친구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친구들 사귀면서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4년 대학생활은 눈 2번 깜빡이면 지나가더라고요. 때문에 친한 친구들과 졸업하기 전까지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연락 와서 졸업하고 돌아가니 우리 집에 와서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라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별 인사할 겸 찾아가 이곳저곳 돌아가다 보니 거실 벽에 프린터로 출력한 A4 용지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생일 파티하며 게임 등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몇 장 되지 않은 사진들이었는데 하나하나가 진귀한 명품 작품처럼 좀처럼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쉽고 마음이 허전하고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 기대와 설레임이 함께합니다. 네, 처음에 저도 게임과 영화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고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가 활동으로 게임보다는 사람을 더 만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활동과 알바 등을 통해서 타전공 학생, 다른 대학 학생, 심지어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접촉하게 된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누적되고 쌓여서 그 정도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얘기를 통해 그들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도움되는 지혜는 제 걸로도 만들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살면서 한 명이 망년지거가 있으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다 저도 망년지거를 얻게 되었고 그 과정은 아주 유쾌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저는 이렇게 활동과 기회가 주어져서 친구들을 사귀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용기와 자신감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학생으로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데는 언어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나 영어를 못한다고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게 되면 한 걸음만큼 거리를 앞으로 나아가신 거고 두 걸음, 세 걸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이미 출발점과 많이 거리를 두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진보가 아닐까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채용 공지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팀의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2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 인턴 생활이 지금이 저를 만든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비록 지원팀이 회사 분위기와 같은 환경은 아니었으나 저를 잘 크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인턴이라고 해도 할 일들이 많이 있었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팀의 일 특성상 외국인 입시와 체류, 생활 등을 담당으로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팀으로 찾아오는 학생 다수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같은 유학생으로서 저는 더 공감이 갔었고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적응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저희 적성과 성격에 잘 맞는 환경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과 과정인데요. 저는 취업보다도 대학원 신청을 우선 목표로 하고 학부를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목표로 잡았던 것이었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커진 거더라고요. 실제로 대학원 준비하는 그 시기가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를 하는 동기들을 보면 이런저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게 되고
설사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도 지도 교수는 누구를 할지, 과연 받아주실지, 연구 방향은 어떤 걸로 할지, 내가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뭔지 등등 이러한 고민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말 때 카운셀링 센터를 방문했어요.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원팀 과장님이 어느 날 카운셀링 센터 얘기를 꺼내시면서 상담을 통해 자아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침 저도 힘든 시간이었고 또 제 자신을 더 잘 알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을 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12회로 1회당 1시간씩 한 주에 한 번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게 작년 10월, 11월에 시작해서 중간에 코로나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 올해 8월 말에 12회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상담이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대로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나는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네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죠. 무엇보다 자기 이해가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할 때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졸업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국 생활에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대학원 신청은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공계 특성상 대학원 신청을 하려면 우선 지도 교수님과 사전 컨택이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이 승낙이 있어야 학과 지원이 가능한 것이어서 지도 교수와 컨택이 최우선으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컨택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간단히 저희 일반 대학원 외국인 특별 전형을 소개하자면 1년에 입시가 2번으로 정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각 1차, 2차, 3차 입시가 있습니다. 저는 2020 후기 1차 지원을 하려고 몇몇 교수님과 컨택을 시도해봤는데 퇴직을 준비하시는 교수님으로 또 연구 특성상 외국인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되었죠. 그래서 1차에는 지원을 못하고 2차, 3차에 하려고 했는데 2차 때 저희 졸업 논문과 시간이 겹쳐서 2차까지 놓쳐버렸고 3차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 힘든 시간이었지만 카운셀링 센터에서 상담과 꾸준히 교수님과 컨택을 시도한 결과 마침 3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원생으로 성균관대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졸업이죠. 졸업을 해야 대학원도 가고 뭐든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주제인 학생 성공은 쉬운 것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순조롭게 졸업하며 즐겁게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록 유학생으로서 졸업 조건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집안 사정이나 학업 성취도가 졸업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정규 학기 내로 순조롭게 졸업을 마칠 수 있다면 학생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 안 했더라면 지금도 없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체력을 기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찾아주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또한 의미 있는 고민이고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까지 간 고민이 아니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해라. 그렇다 보니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잠자기 위해서 가만히 누워있는 외에는 꼭 무엇인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을 못해도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자기 전에 자아 성찰 시간을 갖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5일 3식 5승이죠. 잠자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면서 그때는 내가 경솔했구나. 그때 일 처리를 깔끔하게 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성찰하면서 잠들게 하는데 가끔 다음 날이면 까먹게 되죠. 근데 그중 하나라도 기억을 하고 건지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생각한 학생 성공이란
한국 생활을 하는데 쉬운 것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면서 순조롭게 졸업을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움될 만한 30분이었으면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2년 넘게 했죠. 네.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미 전에 인턴으로 이미 끝났고요. 지금은 짬짬이, 시간이 되는 대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가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지금은 인턴은 아니죠. 네. 그래서 또 교내 취업, 채용 공고에 찾아보시면, 대학원생, 학부생 상관없이 채용 가능한 일자리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는지. 네, 지금 손 드신 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공지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공지사항에 있어요. 저희 쉽게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공지사항을 치시면 공지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채용 공지, 뭐 취업 공지, 학사 공지 뭐 등등 이런 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필요하신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공지사항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자주 보곤 하거든요. 네네. 방금 올려주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학생 성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순조롭게 졸업을 하고, 어, 순조롭게 졸업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졸업을 하면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순조롭게 졸업을 하고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학생 성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되고.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죄송한데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아유, 이거는요. 어, 일단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제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일단 거기에 맞서 대응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대응하진 않았고 일단 왜 이런 생각을 했을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더라고요. 대체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뭐 그렇게 화나고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서 대응보다는 저는 자기 수양 양성에 집중을 더 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맞서서 뭐 싸우거나 그래봤자 뭐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어,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 수양 양성에 더 중심을 두었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더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에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그때는 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생각이 같고 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시더라도 카운슬링 센터는 저는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 이게 제가 아까 말씀 12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50분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시기가 조금 힘든 시기여가지고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취업 아니라도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고 성적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힘든 시기여서 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저 자신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카운셀링 센터에 지원을 했죠. 어, 먼저 하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 문제를 풀더라고요. 문제를 주시고 1시간 반 정도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 대부분 문제는 1시간 반 문제를 풀면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상담 선생님과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하는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카운셀링 센터 자체가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유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제 스스로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알아가고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제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카운셀링 센터 자체가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저 자신을 알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분한테도 추천해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카운셀링 센터에 간다고 해서 마음의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힘들고 필요하실 때 가서 신청을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그 멘토 참여를 하고 싶죠. 근데 일단 이게 솔직히 저도 이거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있다면 저는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멘토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보다 아는 게 절대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아는 만큼 멘토를 받으신 분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또 그분도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을 저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윈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도 멘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